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경제평론가 윤주호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딱 시장을 보면 네. 한마디로 감탄사는 어떤 게 나올까요? 저 같은 스타일이 참 따라가기 힘든 장이다. 따라가기도 지금 시장을 아니, 이끌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같이 더 흥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체질적으로 이럴 때가 되면 좀 차분해지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막 2천 몇백에 있을 때 흥분되고. 그러니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이게 저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 말씀 훅 들어오셔서 드린 말씀은 얼마 전에 저랑 오랫동안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이런 얘기를 해왔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은 항상 보면 이럴 때 되면 차분해지는데 형은 이럴 때 같이 미쳐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 같은 스타일도 있지만 같이 막 미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뭐 코스닥 저는 150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ETF 그거 좀 샀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레버리지에서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숫자에 기반한 상승을 좀 강조해 왔잖아요. 네, 반도체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익 상향 이런 속도보다는 그냥 대놓고 내러티브의 확산 속도? 이게 이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장 좋을 때의 공통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약점이 노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숫자 거죠. 기반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현대차 정도면 로봇 내러티브. 하지만 그거조차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야 이게 이 밸류에 이게 맞아? 뭐 현대글로비스 좋아했지만 여기서 뭐 이러다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 보면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진 로봇 같은 것도 시총 1조 하는데 나머지 시총 2천억짜리들 이것도 한 1조 되는 게 뭐가 문제 있어? 그쵸.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니까 제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은 최근에 이런 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향 속도만 가져갔다면 저는 여전히 그걸 중시해요. 그래서 만약 포트폴리오 운영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두 종목이 포트의 50% 이상은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이 막 그거 욕하더라고요. 뭐 올드하게 뭐 저렇게 하냐. 올드하다고요? 그거 줄여가지고 다른 거 할 게 많은데 저는 그냥 이거를 최대한 이익을 뽑을 때까지 뽑아보고 그거마저도 좀 줄이자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실적 나오면 내일이 됐네요 벌써. 29일 날 하이닉스요? 그렇죠. 네.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숫자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일부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져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또 일부 줄이고 그냥 주식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고 가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코스닥이 막 움직일 때 이제 이런 거죠. 코스닥 저렇게 움직이는데 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 기대에 대한 강도,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와 많이 연동시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코스닥을 항상 느끼는 게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말이 코스닥이 거의 거의 1800개 가까이 되죠.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많은데 종목이 1800개인데 시총 규모는 하이닉스 한 개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과연 좀 적절하냐. 저는 정부 정책이 좀 더 이 기업 중에서 1800 기업을 한 정말 1000개 정도로 줄일 정도의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을,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좀 그렇게 그 다음에 돈을 좀 여기다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성장 펀드도 이렇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하여튼 코스닥이 난리여서 또 제 나름 또 종목을 좀 이렇게 이거 저 뒤져본다고 봤는데 깜놀했어요. 여전히. 사실 코스닥에는 밸류도 실적도 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굳이 밸류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회사가 만들어낸 현금을 갖고 회사를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업들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얼마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만들 현금을 생각해서
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DCF란 방법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치기업 배당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 예금 비슷한 거죠. 미래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내지 그 만들어낸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나 시키지 이거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계속해서 운전자본이 돌면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재고가 있을 거고 재고를 또 팔면 현금이 들어올 거고 이러한 소위 현금의 순환주기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바라본다는 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좀 최근에 각광받은 기업들을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슬쩍 뭐 이러면 욕 먹을 수 있겠지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뭐 특정 종목 말하기는 정말 곤란하고 이 기업은 자금이 전혀 안 들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몸으로 친다면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막 TV 정권 방송이나 막 유튜브에서는 막 이 기업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미래에는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현금을 못 만드는 기업들인데 굳이 내 귀한 현금을 거기다 넣고 싶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 또 댓글에 악플 달릴까 봐 겁은 갑자기 덜컥 나는데 말하다 네, 보니까 근데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수 5천이라는 게 비싸냐 적냐를 떠나서 지수 5천을 잘 보시면 뭐 지금 돈을 만드는 기업 두 기업이서 거의 밸류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그렇죠. 네. 이 두 기업을 합치니까 지금 포워드 PER로 11배가 되는 거고 이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낼 추가적인 이익분을 좀 가정해 보면 한 10배 중반 정도죠. 근데 이 두 기업을 딱 걷어내서 이익을 걷어내면 PER이 14배가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냥 제가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고 가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들고 간다면 나름대로 더 안전판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밀렸을 때 결국 이 펀더멘탈의 가치가 받침이 안 되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보는 거고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그 정도 이익을 내는 걸 찾다 보면 좀 제한적이고 그나마 있는 것들이 코스피에 조선주에도 그런 게 좀 보이고 뭐 그런 기업들 몇 개 빼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자주 드려서 그러다 보면 잘 모르겠는 돈은 현금을 좀 갖고 가자는 입장이고 20%에서 30% 정도는 왜 현금을 가져가야 되냐. 자칫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장이 약간 출렁이면 불안해서 어느 날 앞에 또 다 팔았다 다 샀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현금도 투자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 또 어쩔 때는 약간 시장이 좀 과하다 싶을 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조절을 하는 점 그리고 번 돈 있으면 좀 챙겨놓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시죠. 열심히 해왔다면 내가 그래도 주식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챙겼으면 일부 좀 현금 만들어서 쇼핑도 좀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거는 현재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안 맞죠. 지금은 정말 뭐 이렇게 열광적이고 뭐 일부에서 이런 주장도 가능하죠. 오늘 아침에 매크로 지표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거는 달러가 그냥 추락을 하고 있어요. 네. 달러 인덱스 95대까지 그럼 이제 떨어졌죠. 서학개미들은 어떻겠어요? 당장 환전해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그런 자금들은 젊은 자금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걸로 알고 코인도 하고 이런 자금들인데 그러면 이제 리테일 쪽이 뭐 폭발할 것이다. 이제 한국 증시로 본격 들어올 것이다.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뭐 최소 20만 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째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그렇게 같이 흥분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좋지만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러한 흥분되는 내러티브라던가 정책 장세에 부합되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갖고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제가 주로 강조했던 종목들 몇 개 안 되거든요. 뭐 반도체 몇 개랑 뭐 이래서 증권주에서 미래에셋 증권청도 뭐 하이브
한전 뭐 다 뻔한 종목들이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 차익실은 좀 하지만 기본적인 수량은 들고 가는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그런 게 제가 현재 선택한 전략인데 저는 알죠. 이런 분위기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를 벌써 저도 이런 뭐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다들 그 두쫑쿠 먹으러 가는데 혼자 이제 건강식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굉장히 슬픈데요. 네. 두쫑코 저도 먹고 싶은데 그냥 두쫑코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럴 네. 때 왜 그걸 입맛을 안 땡겨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친한 동생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형님은 예나 저나 변화가 없다. 이럴 때 되면 왜 차분해지냐. 같이 흥분해야 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윤지호 대표님 좀 DNA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막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지금이 사야 될 때다 용기를 내야 될 때 그럴 땐 해주셨고 편하죠. 21년도에 막 이렇게 3천 넘어가서 막 과열될 때는 오히려 먼저 경고를 주셨었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경고는 아니고요. 네. 저는 약간 이러면 오버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 가족한테 한 얘기예요. 음. 저는 가끔 이제 강연회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첫째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ROE 레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난 제가 뭐 이런 레벨 정도를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고 또 배당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뭔가 한국이 네. 과거와 다르게 뭔가 재평가 국면에 들어간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뭐 쉽게 과거처럼 바로 박스로 해긴해가지고 뭐 대폭락이 오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오고 있는 거는 어쩌면 한국이 과거 글로벌하게 ROE에 맞는 PBR 레벨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ROE 대비 PBR은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레벨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시장이 이제는 뭔가 과거와 다른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수익성이 바탕이 되면서.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겠죠. 첫째는 ROE에 있어서 이익이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면 그거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3차 상법 개정이 가장 딜레이인 건 뭐냐면 자사주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ROE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사주를 건드는 순간 네. 어쩌면 굉장히 개선 효과가 커지죠.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여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원래는 상식이죠. 주식을 우리가 회사가 번 돈으로 주주가 준 자본으로 번 돈이면 그건 소각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경영권 방어에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 다시 돌아가면 기업 가치가 뭡니까?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거야. 이 정도 돈을 벌어요. 흔히 영업으로 돈을 벌면 OCF라고 하는데 OCF 번 돈에서 투자, 미래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빼준 거에 나머지가 결국 주주에게 돌려줄 돈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프리캐시플로우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썼냐면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냥 경영권 방어에 쓰거나 투자도 어번데하고 그랬잖아요. 쟁여놓거나. 예.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디스카운트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이 왜 디스카운트 되냐를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 하네. 오늘은 왜냐하면 이 와이스트리트는 그래도 청취자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뭐 구독자분들이 그쵸. 수준이 그래서 있으셔서. 보통 코스트 오브 이쿼티라고 네이버 치면 나와요. COE라는 건데 결국은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그냥 결국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준 네. 거예요. 네. 코스트 오브 이쿼티가 ROE보다 높았거든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수익보다는 비용이 그쵸. 컸다. 그러니까 ROE보다 코스트 오브 이쿼티가 컸던 시장. 이게 한국의 디스카운트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코스트 오브 이쿼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자율이라고 생각해요. 이자율도 중요한데 한국은 위험 프리미엄을 항상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게 실패할 확률이 50%가 되면 100만 원, 그러니까 뭐 계산해보면 하여튼 금리가 10%짜리도 17.9%로 바뀌거든요. 산수해보면 나와요. 근데 네. 그 7.9%가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디스카운트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이 코스트 오브 이쿼티가 상당히 개선돼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냐면 경영의 불확실성 정도가 커지면 이게 위험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경영의 불확실성이 안정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외국인들도 우리를 더 좋아할 것이고 뭐 이런 내가 회사 기업이 돈을 벌면 이 돈이 어머니대로 안 새고 우리 주주에게 환원되거나 아니면 뭐 주주에게 주기만 하면 좋나요? 이 돈을 갖고 투자를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면 좋은 거고 뭐 그렇다면 내가 내 현금의 가치가 훨씬 값어치가 있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냐 물어본다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 레이스에 들어갔다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어찌됐던 간에 아까 또 강연회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 혹시 윤주호 강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본 그림이에요. 뭐냐면 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주식시장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거든요. 주식시장이 상승률이 더 높은 해입니다, 올해가. 네네네. 그렇죠. 놀라운 그렇죠. 사건이에요. 네.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동산이 좀 묶여 있고.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라는 건 일종의 가장 일드가 높은 면서도 성장성이 뛰어난 투자 자산이었어요. 상장성이었죠.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뭐 서울에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거래도 죽고 있고 네. 뭐 정부의 의지가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건 돈들이 분명히 좀 내러티브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왜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같이 처음에 제가 왜 이게 안 되는 게 좀 답답하냐면 같이 비춰야 되나 이런 고민한 건 딱 하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리테일 자금들이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현상이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오고 있죠, 막. 예탁금이 거의 100조거든요. 그렇죠. 신용이 30조예요. 그것만 해도 네. 예탁금 196조 정도니까 그게 한 125조, 126조예요. 그 요즘에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감이 안 오시는데 작년에 네. 제가 원래 리테일 부문 대표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LSD 이걸 리테일 잘 부문 알죠. 대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셨으면 대박이었는데. 뭐 그건 지난 거고 제가 리서치하다 이제 그냥 대한 저는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 같은 걸 좀 기억을 해보면 네. 재작년 2024년도가 그러한 이런 규모 예탁금 더하기 한 신용 규모가 한 60조 대였어요. 이게 벌써 2배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2조의 2배가 아니라 60조가 네, 2배. 그러니까 이 돈들이 지금 이제 왜 왔을까? 그러니까 예금에서도 오고 뭔가 머니 무브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도 좀 정비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하면 좋겠는데 걱정도 돼요, 동시에. 지금 코스닥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비는 뭐냐면 좀비 기업 같은 걸 좀 퇴출시켜서 좀 뭔가 좀 시장이 신뢰할 만한. 그러면 코스닥은 항상 일단 돈 한번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다 폭삭하고 맨날 이거 반복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온갖 작전이 난무하고 죄송스럽지만 아까 제가 몇몇 기업 시가총을 보고 혼자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어딥니까? 진짜 얘기하기 싫어요. 왜냐면 이름이 진짜 이름이 몇 글자인지 만 알려주세요. 진짜 싫어요. 왜냐면 근데 이거는 저를 죽이려는 행위입니다. 근데 뭐 제 기준 간단해. 방금 전에 만들었던 네. 현금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각해 보면 네. 운전자본 흐름을 보면 되는데 씨가 말랐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얼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투자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코스닥 지수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뭐 제가 올드하다고 욕하셔도 할 수 없고 반면에 그런 큰 장이 섰다고 봤을 때 그럼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할 것이냐. 저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매우 지금 여전히 싸다. 큰 기회를 마련했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건 얼마 정도의 할인을 해주냐의 문제였는데 네. 할인율이 바뀌면서 재평가되는 소위 한국의 대표주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지만 최근에 되게 독특하게 뜬금없이 통신주가 대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근데 뭐 1개월 뭐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냥 현금을 계속 만드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회사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인 비용들은 좀 나가겠으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는 나가지만 예.
우리가 이 통신 전화기를 안 쓸 것 같지도 그렇죠, 않고 예, 필수죠. 뭐 AI가 늘어나면 계속 이 데이터를 쓸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SKT가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또 거기는 뭐 엔트로픽 투자 잘했다고. 그렇죠. 말하죠. 그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꾸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랑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요즘 많이 강조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나머다란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인데 네. 결국 숫자와 내러티브가 결합돼야 굉장히 곱하기로 승수가 나오는데 아까 미래에셋 같은 것도 결국 뭐 PBR 한 배가 넘어섰지만 증권 본업을 잘하는 거 뭐 테딘 연구부터 거기다 투자를 잘하는 거 이게 내러티브가 섞이면서 주가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본업인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소위 이번에 로봇이라는 내러티브가 결합하면서 폭발했잖아요. 이런 건 오케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매우 새로운 재평가 상황에 들어간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많이들 지금이라도 사라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면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죠, 제가. 그게 항상 고민인데요. 갖고 있었다면 매우 기쁘겠고 홀딩. 또 오히려 이제는 요즘 그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런 기업들이 슈팅이 나왔다면 100을 갖고 있었으면 20, 30 정도 거기서 줄여서 그건 또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이 시작이니까 그걸 오히려 레버리지로 더 사야 된다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올라타자. 그러니까 더 올라타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전자의 입장이 강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후자의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오늘도 뭐 제가 여기서 뭐 가끔 인용하는 말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소웰이라는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듣고 싶은 말 하는 것보다는 뭐 제가 제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뭔가 내러티브에 의한 부분들은 좀 현금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걷어내자.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항상 이제 각오하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윤지호 대표님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긴요. 지금 진짜? 요즘 다들 제가 오늘 청취할 것 같은데 아침에 직접 전화를 들어서 저도 상처받았는데 누구한테요? 뭐 텔레그램 어느 대화방에서 저 욕하는 막 진짜? 토론이 벌어졌다. 현금 확보하라 그랬다고? 예, 뭐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거는 반도체 팔아서 현금 확보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좀 줄이고 뭐 이익 난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줄이자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헷갈린다고요. 같이 흥분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이익이잖아요, 이익. 이익을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올해가. 그러니까 시장에 걱정하는 거는 올해 이 정도의 성과. 이게 증가율이잖아요. 여기에서 막대 길이가 이렇게 커지는 길이가 증가율. 내년에도 이 정도가 늘어날 거냐?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란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스는 성장은 하는데 이 막대 길이가 이렇게 이 정도 성장하면 여기 보이실 정도. 그럼 이 막대 길이가 요만큼 짧아지니까 떨어지겠죠,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은 그렇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26년만큼 27년이 막대기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여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어느 시점 이후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주가를 구성하는 어떤 주주가치에 관한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정부의 조치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그 호응을 해줄 때 아니 국내 개인들도 호응을 해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그냥 이익만 놓고 본다면 어찌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방선거까지다 어떤 분들은 5월까지다 4월까지다 다 말은 하지만 왜 상반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이 증가 속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빨라지긴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실적의 증가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실적은 4월에 나올 거 아니야. 네. 그거 아니면 7월에 2분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상반기를 놓고 본다면. 이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1분기가 나오는 4월이나 아니면 7월이나 빠르면 이번에 실적이 나왔던 1, 2월이나 1월 29일이죠. 이게 어쩐 분기점이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변곡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들 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뭐 4, 5월까지는 있어 보자.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좀 더 보자. 1분기 그쵸. 실적까지는 봐야 된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네. 시장 자체가 이익에 반영해서 굉장히 소수의 종목으로 계속 끌고 왔다면
뭔가 시장이 굉장히 상단이 크게 열릴 더 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천을 넘어갈 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으로 올라왔다면 네. 그리고 일부 실적이 좋아진 걸로 올라왔다면 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EPS에 기반한 상승장이다 정의를 할 텐데 사실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제가 보기엔 CES였던 것 같아요. CES에서 현대차가 뭔가 큰 내러티브의 힘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또 정부가 정책 기대감이라는 소위 코스피 5,000위원회에서 코스닥 3,000을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 힘이 시장을 확 당겨버렸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분산돼 버린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좋게 보는 분들은 강세장이니까 분산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매기가 좀 퍼질 때는 시장이 어떤 속도가 좀 둔감해질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격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별로들 반기지 않으셔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오늘 말을 하게 되네요. 아니, 그 여쭤보려고 보셨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또 그런 고민이 생겨요. 항상 네. 이제, 윤조 대표님은 과열이 되었을 때 먼저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는 거고 지금 근데 제가 1월 28일 기준으로 26년도 컨센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찾아보니까 BER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한 2배 조금 넘어섰고 하이닉스 2.9배, PER로 봤을 때는 10.4배, 7.3배. 하이닉스가 너무 싸죠. 여전히 싸죠. 네. 그리고 또 요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오르는 거 보면 거기는 뭐 이제 멀티플 뭐 거의 계산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싸기는 싼데 과연 이들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또 예.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삼전 하이닉스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나중에 혹시 시장의 변동성이 생겨도 하방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아하,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실적 올라오는 게 있긴 있으니.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부터는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저기다. 레버리지나 내러티브 종목. 내러티브 종목들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기관들 중에서도 일부도 그래 이거는 위에 상단은 제한적이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다른 걸로 확산해야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식의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다른 종목으로 갔다가 다시 삼성전자로 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순환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뭔가 주도주의 어떤 순환매? 예를 들어서 실적이 빈약한 종목들까지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렇게 저는 좋은 모습을 안 보거든요. 뭔가 신호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차익 실현 욕구가 있더라도 그나마 반도체는 가져가져야 되는 부분이 크고 일부 좀 현금화 시킬 때 그래도 일부는 좀 현금화하고 근데 전체 계좌가 100이 있다면 20에서 30 정도 현금화 할 때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덜 줄이겠죠. 나머지들은 많이 줄이고 그래서 1분기 중에는 저는 반도체가 여전히 제일 편안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걱정이라기보다 지금 고민은 이거 아닐까요? 지금 뭐 여기서 반도체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핵심은 결국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흥분돼 있고 또 어찌든 간에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해서 지금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그 사이트 교육 마비되고. 사이트 마비될 정도로 아까 말했던 머니무브가 여기로 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머니무브가 여기로 오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오늘. 그죠, 이제 밀물의 막이 이렇게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반도체 말했으니까 지금 좋지 않아요. 이거 말해서 누가 지금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 장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냐? 그거 궁금한 거 그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발을 빼니까 전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트레이딩 하면서 지금 이럴 기회가 또 어디 있냐고. 난 여기 한번 동참할 거야. 그것도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 특히 코스닥의 가파른 상승세가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쇼트 많이 쳐놨고,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사다 보니까 코스닥에 속해 있는 대형주들, 전혀 숫자가 받침되지 않는 2차 전지 주식 같은 것들도 막 하루에 급등. 10%씩. 예. 그렇죠. 그러면 나는 코스닥 지수를 안 사고
2차 전지 주식을 살 거야. 뭐 이런 것도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아 그래 그 종목이 어떤 걸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머뭇거리게 되는 거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는 게 맞냐. 전 여전히 이랬을 때 뭐 한 걸음 뛰는 걸 선호하는 편이지만 뭐 그것이 반드시 제가 오늘 이데오 와이스트리트 와서 이게 다 민익이 따르세요 이 말씀드리러 온 건 아니고요. 의견. 네,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숫자 없이 불편한 것들을 좀 덜고 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네. 우리는 또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 쪽도 좀 여쭤봤습니다만은 현대차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사실 이게 한때 시총 120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현대차가. 만년 PER 4배, 5배에서 그 12배 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6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분들 생각에서 보면은 아니 그럼 이제는 오버슈팅해서 거품이 빠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그 파도 잔파도를 어떻게 달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거는 네. 숫자가 아니죠 지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두 가지 의견의 대립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자동차 관련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도 비싸죠. 자동차만 보면 예. 지금 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소위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가치. 테슬라처럼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현대차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논리로 한다면 위를 상당히 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러티브와 넘버가 결합된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그나마 다행인 건 배당을 주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인데 본업은 별로거든요 지금. 차만 보면 별로죠. 어차피 그쪽은 성장이 있는 시장이 또 아니니까. 그냥 숫자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거만 보면 과거 같은 주가가 빠졌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빠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논리가 내러티브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런 고민이 생기죠. 한국에서 로봇 관련주라는 지금 명칭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로봇 관련주를 중에서 선택을 하나만 해야 된다면 현대차가 맞아요. 한국에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한국의 현대차에는 한국에 없는 미국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역설적이죠. 네네. 그만큼 한국에는 로봇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부품 회사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시총이 매우 큰데 실제 어떤 기업 가치로 보면 매우 미진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많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뭐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런 갈등 속에서 중국의 부품주들이 못 들어가면 한국의 부품주가 들어갈 거야. 네. 뭐 이런 논리들도 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반문드리고 싶어요. 중국의 로봇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력 좋죠. 그럼요. 예.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는 많은 기업들이 그냥 공장의 산업용 로봇인데 물론 뛰어난 기업이 진화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어느 시점부터 아 로봇이 한국의 미래야. 그리고 사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아 한국이 로봇이 잘할 거니까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주. 제가 가끔 증권 채널 보다가 당황할 때가 그럴 순간이에요. 주가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 한국의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되고 전고체 배터리가 붙으니까 전고체 회사가 뭐가 있습니다. 아마 물어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네네네. 결국 어떤 기업을 자본을 넣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또 원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재고를 하고 재고를 또 팔아서 또 돈이 돌아오고 이 과정이 현금이 돌아야 그게 기업 가치인 거예요. 네네네. 제 기준에 따라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수많은 내러티브 상상력의 확장이.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러한 내러티브로 가는 스케줄이 내년 정도에 보여도 이런 말 안 하죠, 제가. 언제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소위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전문가란 역할이 뭘까? 결국 정말 뭐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어쩌면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고민을 점점 가끔 해요.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아쉽게도 현재 이러한 분위기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소위 최근에 시장 그렇잖아요.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치가 나왔고 기관들은 이제 이걸 어디서 커버해야 되니까 코스닥 ETF를 끝없이 살 거예요. 돈 들어오면. 계속 사야죠. 그렇죠. 계속 지금 ETF를 사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제 뭐 국민성장펀드 나오고 그 중에 일정 부분 나중에 실제로 그쵸. 코스닥 담으라고 하면 사야죠 뭐.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시장이 정비돼서 그런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된 뒤에 어떻게 보면 150조나 되는 돈이 만약 정말 들어간다 치자고요. 국민성장펀드. 네.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그 돈이 들어가서 그 현금이 결국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현금을 창출시켜서 급여도 나가고 해서 다시 이게 돌아가야 이게 국민성장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대다수는 아마 그게 들어간다는 가서 주식만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말짱 도루묵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코스닥을 보면 그럴 확률이 앞으로도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어떤 좋은 약을 뭐 좋은 물에 가서 우리가 모욕을 하고 싶다 치자고요. 이미 앞서 꾸정물인데다가 아무리 좋은 그 모욕제를 넣어도 그게 꾸정물이죠. 꾸정물에서는 꾸정물을 한번 빼가지고 물을 깨끗이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모욕제를 좋은 걸 넣어야 그나마 우리가 만족스러운 모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도 더 걱정되네요. 또 말을 또 이렇게 내가 또 아니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윤주 대표님 전화하세요. 썸네일 바꿔달라고. 왜요? 본인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 자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걸 안 나올 거예요. 나는 이제 썸네일 꾸정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꾸정물을 달고 싶다고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나 그럼 안 알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고 지금은 같이 흥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흥분하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윤주 대표님 입장에서는 스타일에서는 되게 고민이 드시는 지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코스닥 쪽 취재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코스닥 저게 정제가 될까? 왜요? 오랫동안 제가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러니까 상장 종목이 한 200개, 300개 있는 시장이면 어떻게 정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700개, 1,800개 중에서 의도적으로 적자 기업 상장시켜 놓은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아시잖아요. 이 적자의 형태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장을 안 시켜야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음망으로 걸으면은 걸음망만 남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제가 올드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수를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지수를 사람들이. 그쵸. 차라리. 종목을 모르겠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야식잡술 찍을 때 저는 그 얘기 했거든요. 실적 하나 안 나오는데 10몇 조씩 하는 그런 기업을 나는 맨정신으로 못 사겠다. 근데 시장 전체 1,700여 개 기업을 한 500 몇십 조 원대 하이닉스 하나 값으로 그거 사라면은 나는 그래도 그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 500 몇십 조의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8조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 둘 다 욕먹어요. 그만하시죠. 뭐 댓글 다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그러면은 실적 있는 쪽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아까 조선주도 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방산 원자력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과연 2, 3년 가고 있잖아요. 실적도 같이 또 따라오고 있고 물론 이제 조선이 뭐 PR이나 이런 건 좀 먼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아직 수주 대비 이게 실적으로 안 나온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더 긴 사이클을 본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증시가 정말 몇 년 뒤까지 바라봤을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근본적으로 글로벌의 어떤 큰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치면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살아남겠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GDP가 안 좋은 거는 내수가 안 좋아서잖아요. GDP는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GDP가 내수를 말하는 거 내수. 그래 미국은 대부분 또. 한국은 한국의 GDP에 비해서 훨씬 좋은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고용하고 해외에서 물건 팔고 해외에서 달러를 벌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한국 증시가 시간이 지나서 선진국 지수 편대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대에 편입이 되고 네. 한국이 이제 기업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투자들이 드러나게 되면 한국의 어떤 산업을 볼까? 글로벌 대회 경쟁력 인증 산업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 시크릿칼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지만 반도체는 있을 거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내에서의 어떤 한국의 우위, 중국이 배제됐을 때의 우위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과거와 다른 위치죠. 네. 조선도 해당이 되죠. 조선이 생각보다 글로벌하게 별로 없거든요. 네. 한국의 조선도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한국의 방산도 전 세계가 전쟁을 안 하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방산도 계속해서 줄여왔단 말이에요. 네. 한국은 어찌됐든 간에 타이에 의해서 분단 국가다 보니까 방산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기업 저 기업 다 방산에 한 발 건쳐놓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의 가치도 다 긍정적인 게 있고 원전이나 이거는 진짜 전력인데 한국은 제조업 베이스가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원전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얼떨결에 미국이 어쩌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그냥 도입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게 얼떨결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한국이 뭐 여러 가지 뭐 암울한 미래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내수는 그렇죠. 인구도 줄고 있고 뭐 여러 면에서 그러하지만 한국의 제조업들이 가진 경쟁력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고 있고 아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좀 이익이 꺾여 있을 때 좀 싸져 있을 때 주식을 좀 사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상당히 장기적 그쵸 긴 시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니까 복귀를 해보시라는 거죠.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제 젊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갔다가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되는데 왜 한국 주식은 안 되냐? 아니 입증되는 게 있잖아요. 한국 주식이 왜 장기 투자가 안 돼요? 지금 조선주도 장기 투자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다 이런 종목들이 그러한 소위 글로벌 좀 3년 이상.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한국 기업들의 가진 소위 가치의 본질을 지나치게 경시하신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시선으로 봤을 때 조선 저거 2, 3년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방산도 원전 뭐 전력기기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이제 또 퀘스천 마크를 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업체들은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해외 다른 소비 기업들이. 업체들은 화장품도 중국이 상당히 많이 쫓아왔었고 중국 시장에선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데를 회복할 자신도 없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이 정도 온 거고 근데 생각보다 조선 뭐 이런 것들은 따닥 반도체도 그렇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굳이 이렇게 자국으로의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자기네가 그냥 지면 될 텐데 못 짓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러한 기업들이 아까 이 대표님께서 이 기업들은 앞으로 어떨 것 같냐 물어보시나요? 좋죠. 다만 굉장히 주가가 좀 오버밸류 좀 슈팅이 나왔을 땐 줄겠지만 결국 또 올해 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산업들이 분명히 또 재부각될 거로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큰 위기가 오면 다 같이 빠지겠지만 다 같이 빠졌을 때 사야 될 기업들도 이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다 같이 빠졌을 때 사야 할 기업들은 이미 답안지는 나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가 이머징을 떠나서 선진국에 편입되는 가는 과정에서는 결국 한국 내의 경쟁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뭐죠?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아까 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는데 이 돈을 만드는 핵심적인 비즈니스의 원천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느 회사가 갑자기 뭐 남편에서 조선소 진다고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설계부터 뭐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기업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야 이런 기업들도 한국에 있네, 저런 기업도 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네. 최근에 이제 또 하도 종목들이 날리니까 네네네. 공부 좀 해보자 하다가 사실 뭐 약간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요즘 많이들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이에요, 케미칼. 근데 요지는 웃기죠. 중국이 네네네. 정말 케미칼 정말 다 망해가는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케미칼 산업은 누가 망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한국 케미칼이 살아날 때 보면은 유럽이 한번 망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이제 돌아서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한국이 망해야 이제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국의 구조조정이 촉발할 거다. 작년에 그 말이 계속 나왔는데 요새 조용히 중국이 알아서 좀 줄이고 있어요. 거기도 워낙 초과 공급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판덱스 가격 같은 게 이제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쫄쫄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스판덱스 생산하는 회사가 전 세계 탑이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시장들이 있을 때 생각보다 한국이 글로벌 탑 티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산업들이 재편될 때마다 한국은 부상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달러가 약해지는 걸 보면서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환전하는 소식을 좀 가끔 듣거든요. 환전이요? 환전.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다들 고민하는 문제가 한국 주식 중에서는 투자할 종목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훨씬 다양한 기업군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미국 기업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산업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서학개미들 들어오면 이제 세제 혜택 주는 네. RIA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든다고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에도 제가 글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 아이온큐 비롯해서 양적 컴퓨터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원래 한 전체 주주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나 그거 아주 기억 하나 나는 거 있는데 그 뭐 아이온큐 맞아. 네. 말씀하신 거 맞아. 저거 빠진 이유가 혹시 저거 팔아서 이제 국장 사려고. 아유 미국에 이제 그러네요. 양적 컴퓨터 관련주 재미없어요. 국장 코스닥이 저렇게 날아 이런 자금 아니까 저는 제가 유출을 그 했거든요. 말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번에 무슨 이렇게 유튜브 쇼츠가 지나가는데 네네네. 그 BJ 쪽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남자 분인데 네. 그분이 미국 주식 투자한 걸 막 포트폴리오 보여주는데 예. 아이온큐를 막 말해가지고 네. 한 달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했더니 아이온큐가 이렇게 빠졌군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국장이 올라.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고민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부터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시즌. 예.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브로드컴 시작해서 빅테크 실적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또 웃긴 건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알아서 쉬고 있어가지고 예.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빨리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을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빅테크들은 살 기회에 왔나?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금광이 개발되면 청바지 회사가 돈을 버니까 한국의 반도체가 좋지만 결국 금광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금광 산업주는. 나중에는. 예. 그렇잖아요. 예. 금광을 누가 갖고 있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그런 빅테크 살아남을 뭐 구글, 뭐 메타 이런 데 아닐까요? 네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역할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는 뭐 제 혼자 생각인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갑자기 아이온큐를 말씀하시니까 소위 빅테크들이 좀 불안감에 주가가 빠져 있다면 어쩌면 지금 달러가 약해질 때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매수 타임이 왔나?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럴 때 또 많은 분들은 미국 주식을 정리해서 한국 주식을 사겠죠. 이쪽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뭐 혼자 너무 또 약간 아니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가면 역발상. 반대란 표현을 저 역발상이니까. 싫어하는데 역발상은 예. 아니고 네. 그냥 이번 실적 시즌에 생각보다 미국 빅테크들의 숫자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런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할 거고 그 코스트를 쓰면 쓸수록 기업들의 이제 현금 흐름 막힐 거 아니냐 하는데 뭐 현재까지 상황은 그래도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탈하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이탈하지 않는 기업들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요. 수익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왜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들었던 얘기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뭐 팩트로 확인한 건 아니고 요즘 그렇게 환전을 많이 해서 증권사에서 국내 계좌로 옮기는 돈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럴 때 막상 미국 주식은 바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재밌어요. 1,480원에 환전해 놓을 걸. 네. 1,400 이제 40원, 30원대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때도 이제 그런 자금들이 또 다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또 원화는 더 강세로 갈 수 있고 또 때마침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겠네요. 그 아까 잠깐 환율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도 한두 달 있으면 뭐 한 1,400원 안팎으로 낮아질 거라고 뭐 당국자들이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환율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환율이라는 게 정부가 어떤 액션을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원화가 약했어요. 특히 네. 더. 네. 연초에 약했던 거는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약했던 게 더 심했고 네. 10월 이후에 약했던 거는 일본의 수상이 다카이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원화가 둘이 같이 약해졌죠. 네. 특히 최근 들어 추가 약세가 더 가속화됐던 거는 결국 다카이치가 자민당 지지율은 낮지만 자신의 지지율 높음을 이용해서 해산하고 네, 저기 총선을 하니까 네. 아 다카이치가 돈을 더 풀겠구나 해서 엔화가 약해졌었죠. 그래서 엔화 워낙 다 약세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일본한테 야 약세 고만 가 뭐 이런 다른 형태로 뭐 레이트 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개입에 앞서서 가격을 먼저 점검한다는 의미로 레이트 체크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렇게 웃긴 얘기인데. 가격 점검. 가격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그 실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반등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물론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서학 개미부터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원화가 잡힌다 보진 않고 결국 만약 이런 식으로 서학 개미들이 한국으로 막 들어오면 원화가 강해지겠죠. 한국의 주식시장이 더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돌아오면 강해질 거고 네. 아니면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돈을 많이 번 돈들을 빨리 한국으로 원화로 바꿔가지고 국내에서 나눠줘야 되면. 근데 지금은 달러를 받아온 걸 해외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다시. 네네. 공장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원화 약세라는 게 원화 약세가 좋냐 나쁘냐 트라우마처럼 자꾸 이러는데 만약 원화가 네. 엔화가 약해지는데 원화 혼자 강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작살났겠죠. 경쟁력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펀드멘탈만 갖고 얘기하면 대만은 저런 나라의 성장률이 5%가 넘는데 대만 달러도 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요인보다 그냥 달러에 대해서 유로는 강했고 나머지 통화는 약했던 거예요. 달러에 대해서. 네. 근데 최근 흐름은 미국이 하여튼 어찌든 간에 오늘 아침에 달러가 약해지길 바라고 있다면 원화가 좀 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국은행이 뭘 어떻게 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 원화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여건에 의해서 강해지거나 아니면 더 큰 자금인 미국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원화가 뭐 다시 좀 1,500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매크로 얘기를 한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고민하는 거는 결국 일본도 그렇고 재정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재정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고 싶으니까
연준 의장이라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음. 당선시켜서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춰야 네. 순이자 지출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싸게 조달하니. 왜냐하면 사줄 것도 국채 사줄 것도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트럼프가 별 힘이 없다는 걸 확인한 거는 군사력이 아니었잖아요. 유럽을 협박했을 때 그린란드 이슈로 네. 덴마크가 판 것도 있지만 알아서 노르웨이 같은 데는 계속 줄이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거 아니에요. 아, 미국 국채. 그렇죠. 네네. 미국 국채 40%를 유럽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절대 미국은 유럽을 못 건드려요. 우리 건드리면은 네가 군사력으로 어떻게 할지언정 우리는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린다 하면 이제 화들죠. 아니 미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럽이 무슨 힘이냐 하시는데 국채를 갖고 있고 독일도 자꾸 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채 수요는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도 안 사고 유럽도 안 사고 일본도 안 사고 한국도 안 사고 달러 줘야 되니까 누가 사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시장에서 남아있는 고민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채에 대한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 이거죠. 일단 1월, 2월에 생각보다 반도체 쪽에 이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게 밀리려고 해도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쉽게 안 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마치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국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외생 변수가 어느 날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장기채 금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미국 국채를 잘 안 살려고 하는 경향이 다 높아졌죠.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독단적으로 가니까 그렇죠. 굳이 우리가 미국을 같이 협조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미국은 자국의 국채를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이게 참 곤란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난 뒤에 뭔가 액션이 나올 거다. 막연한 기대고 어찌됐든 이번에 유럽의 그린란드 사태에서도 확인된 거는 미국은 취약하다. 이렇게 보면 또 일본도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의 GDP당 부채가 237%였어요 작년에. 네. 이게 감이 안 오시죠? 237%예요. 올해 만약 돈을 덮으면 250%가 넘어가요. 일본이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일본도. 그래서 일본이 장기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저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장기채 투자하는 사람들은 박살 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평가 손실. 일본 국채는 안정적이다 하고서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일본 국채는 이제. 그러면. 대부분 그건 이제 일본의 국민들 중앙은행 뭐 이런 데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거는 뭐 손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매크로가 경시되는 분위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압도하는 어떤 주식시장의 그로스가 있으니까 이게 다 상쇄될 거다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시점인가 이 그로스에 대한 속도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결국 장기금리 상승이 채권 수요를 만들 수도 있어요. 금리가 언제 또 올라가야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수요가 없지만 어느 날 수요가 없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레벨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레벨에 대한 고민이 올해 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이걸로 끝나면 좋죠. 채권 시장에서. 네. 근데 주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아까 괜히 어려운 얘기 했었는데 커스트 오브 이쿼티라는 거 소위 할인율이라는 거는 네.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 움직이면 할인율이 변하는 거라는 거죠. 기본 국채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낮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러한 국면이 나올 때 변동성이 생길 걸로 보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3, 4월에 나올 거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미국의 페드 의장이 바뀌고 나서. 네, 바뀌기 전부터 시장은 굉장히 장기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거다 보고 그 전에 한국에 특히 4월쯤이 되면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소위 증가 속도도 약간 정점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이게 겹치는 구간이 있다면 주가는 선제적으로 알아서들 조금씩 좀 줄여가는 시도들이 나오지 않을까가 제 본래 생각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제가 너무 좀 보수로 본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언제 시점인지는 제가 모르겠죠. 어떤 분들이 이게 5, 6월로 연기될 것이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올해 중에 어떤 시점에는 분명히 금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당히 발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약간 긴장했던 순간이 사실은 그때 덴마크에서 미국채를 팔았던 날이에요. 좀 굉장히 큰 신호를 봤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빨리 손을 줄 줄 몰랐어요. 바로 당일 손을 들었잖아요. 여하튼 유럽과 미국은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서로 건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이걸 잘 보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올해 그래서 다들 2분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건 네. 트럼프의 말폭탄보다는 타코에 주목을 하잖아요.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다시 발 빼면서 시장을 또 부양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겼는데 그게 증시와 기업 실적의 그로스, 성장률, 가파른 상승 때문에 안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꺾이고 나면 이게 부각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여기 딜레마예요. 미국의 빅테크를 봤더니 또 알아서 밸류가 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크게 밀리기도 쉽지 않고 한국은 또 반도체가 워낙 굳건하니까 이게 밀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렵네요. 근데 하지만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올해 그럼 뭘 좀 고민하시냐 물어본다면 아마 저와 그래도 시장을 봐왔던 소위 매크로를 보면서 좀 시장을 좀 포트폴리오 조절해 왔던 이들의 관점에서는 소위 이러한 금리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항상 보겠죠. 그래서 금리를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할인율에 관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장세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보이지 않지만 아주 그냥 해가 쨍쨍해갖고 저쪽에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노란불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이 리스크 요인은 또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항상 되게 생각이 명쾌해집니다. 그래요? 조언을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가 되게 주원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주 나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이 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항상 도움 말씀 많이 주시는 우리 예. 윤지우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